안녕하세요, 머니 스나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의 연준의 또 한 번의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지금 시점에서 선택할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펀드를 선택할 때 기준 4가지를 설정을 했는데 그 기준 중에 2가지, 첫 번째가 달러에 대해서는 한 해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 국채를 매입하는데 가급적이면은 5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세웠던 이유가 되기도 하며 앞으로의 이 큰 금융 패러다임의 지금 변곡점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금융 패러다임의 큰 변화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은 굉장한 투자 기회를 여기서도 저희가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 쓴다고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하면은 댓글로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3월 단기 금리 통제력 강화를 위해 SRF 도입의 필요성이 먼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SRF라는 것은 Standing Repo Facility, 즉 상시 레포 제도라는 이 영문 글자의 앞 글자를 딴 SRF인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이것을 대기성 레포 제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레포라고 하는 것은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은 스탠딩 레퍼 퍼실리티를 직역을 하게 되면은 상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제도라고 번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SR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이 SRF는 올해 6월 FOMC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 SRF 제도의 설명을 앞서서 금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SRF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세계 주요 은행들의 현재 예금 금리를 살펴보면요. UBS, HSBC, 그리고 US뱅크, 일본은행 이렇게 선진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의 금리를 보시면은 예금 금리가 0%에서 0.125% 또는 0.01%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예금 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다 제로 금리로 고객들이 돈을 맡겼을 때 부가적으로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럽에서 의미 있는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마이너스 유럽도 이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예금을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즉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돌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차례차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고편과 같은데요. 역시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앞으로 1년 반, 2년 안에 0% 금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0%라고 하는 것은 꼭 기준금리가 0%에 도래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도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최근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은 수백만 불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 하강 국면의 단기 진통제와 같은 것이죠. 전투에서 병사가 상처를 입으면은 그 진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에 가까운 몰핀을 주사를 해서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건데요. 이 금리 인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경기 회복을 위한 뭔가 근원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효과는 미미하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금리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 충격을 피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금리가
0%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1년 반 2년 동안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극약 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리의 여지를 만들어 뒀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는 경기 하강에 공조하고 있고 진통제를 놓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고 홍콩과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그러면은 주변 국가들도 덩달아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0% 또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스탠딩 래퍼와 결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해결을 이야기하기 위한 MMT, 모던 머니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용어 또는 제도가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MM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MM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조금 더 길고 전문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MMT 같은 경우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그리고 이 MMT 시스템이 경제제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을 때는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MMT가 대중화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MMT가 아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SRF, 즉 Standing Repo Facili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번역하기로는 대기성 레포 제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렇게 뉴스에 외신 기사를 보게 되면은 독일 연방은행에서는 조만간 2020년 초에 빠르면은 2020년 초에 스탠딩 레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스탠딩 레포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F,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여타 국가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 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발행을 하고 이 달러에 대한 가치 담보를 미 행정부가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미 연방은행은 민간은행이고 행정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달러에 대해서 미국이 담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달러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은행이 달러를 발행을 하면은 그에 대한 담보로서 미 행정부가 미 국채를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발행되어 있는 채권은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미 행정부는 미 연방은행의 채권 발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 정부는 이미 부채 상환 비율, 즉 뎁트 실링이라고 하는 매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비중이 정해져 있죠. 이미 거의 소진한 상태이며 부채도 한계치 수준에 이미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usdebtclub.org에 접속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미국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부채로 인해서 이자가 지금 실시간으로 얼마나 부과가 되고 있는지를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 이 usdebtclub.org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여주고 있는 미 국채 규모를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인들의 일관된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 부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가 지금 현재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중심적인 부분은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어느 수준이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그러면은
SRF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오타가 생겼는데 SPF가 아니고 SRF입니다. 스탠딩 레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발행되어 있던 채권을, 그러니까 미 연준이 발행했던 채권을 연방은행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민간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 준비율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08년도 기준으로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를 겪고 나서 국제 회계 기준 바젤 3가 적용이 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상당한 수준의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지금 법제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급 준비금을 쌓기 위해서는 현금을 보유를 해서 연준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지금 민간은행이 이러한 예금성 자산이 아닌, 현금성 자산이 아닌 지급 준비금을 미국채로 대체하는 방법이 스탠딩 레포 제도입니다. 즉 미국은 추가적인 채권 발행 없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민간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고 미국의 채권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이 미국의 채권은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채권을 민간은행의 준비금으로 대체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방은행이 달러를 발행을 하면서 미 행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이 스탠딩 레포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연방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민간은행의 준비금이 되는 거고, 민간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들은 다시 이 채권을 사는 데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채권 발행 없이 미 연방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 규모가 오롯이 시중에 현금으로 풀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지만 미국의 국가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해야 될 이자 부담을 똑같은 수준에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지만, 시중에서는 더 많은 자금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레포트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되어 있는 보고서인데요. 지금 여기서 도입의 목적,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보유 채권을 담보로 연준으로부터 높지 않은 금리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지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8월 6일자에 나와 있는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시면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해당 관련된 문서는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운을 받으셔서 내용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검토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달러 헤게모니에서 추가적인 채권 발행 없이 지금 현재 민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준비율, 즉 미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금이 시중에 다시 한 번 더 유동성으로 풀리게 되는데요. 굉장한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다들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미 행정부의 부담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부담 없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달러 헤게모니 시대에서 지금 이러한 변화는 굉장한 새로운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지금 현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강력하게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과 같은 이 크립토커런시가 강력한 도전자로 급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리브라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가상화폐를 발행을 통해서 현재 미국의 달러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커런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 헤게모니, 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많은 달러를 시중에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또 다른 화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달러와 금의 방향이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할 때는 금값이 떨어지고, 금값이 상승할 때는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중에 달러가 더 풀리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가치가 상승하기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금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 과거와 마찬가지로 달러가 시중에 더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기축통화의 입지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달러에 대한 강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속될 수 있는 여지,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 신흥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절충을 해서 금의 보유 비중은 20% 수준으로, 투자 비중 중에서 20% 미만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런데 시중에 달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달러가 풀리게 되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어깨 수준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환해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시중에 지금보다 더 많은 달러가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어떠한 형태로든 크든 작든 달러의 그 가치에 또는 신뢰도에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는 미국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도 자산 매입 프로그램, 즉 APP라는 방법을 통해서 재개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CB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유럽의 중앙은행이 유럽에 있는 유럽 회사의 기업들의 채권들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는 민간 산업의 어떠한 공적 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사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방법들을 오래전부터 채택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유럽에서 이러한 그 공공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러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 기타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국가들도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돈을 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판세를 바꿀 유동성 공급은 전 세계 금융기관이 동조를 했다고 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저는 4차 산업, 즉 5G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G20 또는 G7에서 공조를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 의사가 있을 때 이러한 유동성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2008, 2009년 리먼 사태 이후에 또 한 번의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생애 또 한 번의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나름 쉽게 쓴다고 풀었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